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황미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약간 좀 저희가 실수가 있는데 변호사님, 총선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황미옥 변호사님, 좀 22대 총선 얼마 전 끝났는데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말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많던데요. 야권이 기록적 대승을 거둔 선거라는 평가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는 또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께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국정활동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권력자의 마음에 따라서만 국정활동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큰 교훈을 남긴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황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 좀 전국이 됐습니다. 만약에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현 세대와 앞으로 살아갈 후세대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좀 바라기 때문일 텐데요. 당선인들도 이와 같은 어떤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해 주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이장이 차량으로 투표소 데려다줘. 아마도 그제 있었던 어떤 좀 선거 관련 얘기일 것 같은데요. 누구죠? 동네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서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는 좀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예, 인천 강화군에서 네. 동네 이장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본인의 차량에 태워서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예. 이러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곧장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해당 이장은 선거 당일, 총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쯤 강화군 내가면에서 본인의 동네의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서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경찰은 해당 이장을 임의 동행하여서 무엇보다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데려다 준 것인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빠른 사전 투표일인 6일에도 이미 네. 같은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보호센터의 원장이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노인보호센터의 원장이 보호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차량에 태워서 투표소까지 데리고 가서 투표를 하도록 한 게 있는데, 이 건 역시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국민의힘 쪽에 뭔가 어떤 지지를 바라는 어떤 그런 쪽 이장님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특정 정당을 좀 지지해달라라는 뜻으로 이제 실어 날랐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방송 보시는 좀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어쨌든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데려다주면 좋은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자신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 거니까 투표는 많이 참여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선의에 의해서 그저 호의에 예.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뭐 나무랄 수 없겠습니다만은 경찰 조사에도 드러나지만 만약 특정 인물을 당선시킬 목적이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서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이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몰렸던 분들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선거날에 투표소 곳곳에서 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예, 전국 각지에서 와글와글한 일들이 예, 예. 많았죠. 부산 기장군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하다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려서 경찰 조사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고, 울산에서는 50대 유권자가 자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는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인천 부평구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라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인천 계양구에서는 선거관리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무려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사건도 폭행까지요?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군산시 사막동에서는 자신이 같이 투표를 하러 들어간 딸의 투표용지를 잘못 찍었다, 딸이 잘못 찍었다라면서 용지를 찢어버린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야, 이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는 거, 투표지를 찢은 거는 어떻게 그럼 다시 주나요? 그 투표용지는 어디까지나 함부로 찢어서는 안 네. 되는 거죠. 네, 네, 무효화시키는 것은 공직선거관리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다시 주지는 않고요. 네, 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엄연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저도 사전 투표하러 갔는데 앞에 분이 잘못 찍었는데 기표소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와가지고 잘못 찍었는데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선거 결과 나왔으니까요. 잘 어쨌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선자분들께서 국민의 좀 뜻을 좀 잘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운동기구 안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운동기구 안에서 현금 다발을 찾아낸 분의 좀 말일 것 같은데요. 돈을 찾아준 전장표 씨가 신고한 때 할 말이네요. 저도 좀 관련 기사를 좀 봤는데 적잖은 금액이 좀 나왔어요. 요거를 찾아준 거죠, 주인을? 예,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방금 사진 보셨던 전장표 씨 70대이신데요. 이분께서 고무를 수거하던 와중에 러닝머신을 분해하던 도중 갑자기 분해된 러닝머신 나오네요. 안에 네. 예,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네.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본호지구대 경찰관은 얼른 해당 현금 다발을 세어보았는데요. 네. 발견된 현금은 5만 원권 많아요. 975매로 현금 4,875만 원에 이르렀다고 네. 합니다. 해당 현금을 확인한 경찰은 얼른 인근의 CCTV를 확인했는데 한 여성이 남성의 도움을 받아서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기는 것이 포착되었고 네. 여성을 다음날 조사를 했더니 여성과 같이 거주하는 아버님이 러닝머신에 현금 다발을 숨겨두고 넣어두고서 이걸 찾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가 90대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러닝머신에 돈을 숨겨두었다, 돈을 넣어두었는데 못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60대 해당 여성도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찾았지만 실제로 숨겨놓았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을 분리하는 바람에 찾지 못한 채 포기하고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에 내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네. 현금 다발을 전장표 씨가 찾게 된 것이죠. 미담 사례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쉽게 현금이니까 또 추적도 안 되고 뭐 할 텐데 물론 뭐 추적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계속 찾았다면 누군가 뭐 가져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긴 하겠지만 돈을 좀 발견하고 좀 전장표 씨께서 다리가 떨려서 좀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요.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좀 주면 고가의 뭐 물건을 주면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좀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변호사님.
유실물법에서는 네. 만약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습득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인근의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예. 습득물에 대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유실물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혹은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즉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보고 네, 있고요. 그렇죠. 유실물을 횡령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책을 네. 지게 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징역을 살 수도 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큰 돈이나 혹은 어떤 중요 물건들을 좀 주우시거나 하시면 그거를 갖지 마시고 꼭 경찰서나 혹은 아니면 주인 아신다고 한다면 반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전장표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유실물법에는 이제 분실한 현금의 10%에 달하는 돈을 좀 보상으로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금인 건가요, 이게? 예,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반환해준 그 습득자에게 물건 예. 가액의 5 내지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전장표 씨도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분실한 그 여성분으로부터 10%에 해당하는 487만 5천 원 상당을 네. 반환받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10%는 아니고 5%에서 20%까지 뭐 예.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군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멘트일까요? 총기 사건 방치한 부모 책임. 총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법원이네요. 총기 사건이 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좀 말 같은데요. 미국 법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좀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예, 사건의 발단은 2021년 오클랜드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예. 발생했던 바로 이선 크럼블리 학생의 사건입니다. 네. 해당 학생은 1급 살인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학교 내에서 난사하는 바람에 네. 학생 4명을 숨지게 하고 십수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상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선 크럼블리 학생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이선 학생의 부모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모가 학생의 총기를 네. 방치하였고 아들의 정신 건강에 관하여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럼블리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최소 10년 그리고 15년에 해당하는 장단기형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까지 어떻게 보면 연좌제 비슷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네요. 이게 물론 매우 큰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이 선고가 좀 가해자 부모에게 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해서 좀 더욱 눈길을 끈다는데요. 예, 이 판결의 선고 소식을 접한 언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렇죠. 것인가라고 네. 했는데 이 판결을 선고한 쉐릴 메쉬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잘못 양육했다고 하여 선고하는 판결이 결코 아니다. 네. 비극을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유인즉슨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선 크럼블리 학생은 집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부모에게 환영이 보인다, 이상한 것이 보인다라고 도움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여 실제로 총기를 선물해 주었죠. 아이고. 그리고 총기를 실제 총이요? 맞습니다. 범행에 사용되었던 총기였습니다. 아. 총기를 사주었고요. 총기를 사준 후에도 그 총기를 부모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그 이선 크럼블리 학생이 수학 답안지에다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여서 너무 끔찍하다. 자꾸 그 그림이 보이고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나를 도와달라. 네. 그리고 지금 피가 난자한 모습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답안지를 작성했는데요. 이걸 확인한 즉시 학교 측은 부모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이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이선 크럼블리 학생 부모는 그냥 아이를 계속 수업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집으로 귀가해 버렸습니다. 불과 그렇게 귀가한 때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판사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을 잘못 양육해서가 아니었다. 당신들이 여러 차례 막을 수 있었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임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또 뭐 다른 부모들의 소중한 아이들, 우리 사회가 겪지 말아야 될 소중한 아이 4명이 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영해 보인다,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거기다가 총을 쏴주고 이거는 아이가 지금 총을 난사한 아이가 15살이었는데 아동학대, 뭐 방임, 유기 이런 부분으로도 좀 느껴질 정도로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 부모에게 좀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MC님께서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네. 부모에 대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네. 연좌제를 인정하는 네. 것이냐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되었습니다. 네. 반면 총기 규제 단체들은 총기 관리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다라고 해서 네. 대폭 환영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생각을 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서 만약에 아이가 살해를 했다면 그 야구 방망이를 관리하지 못한 네. 부모도 책임을 져야 되나라는 등등의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법적 책임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아동 학대나 방임, 유기에 준하는 형태의 과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모의 어떤 과실치사를 인정하는 부분들 만약에 인정하는 판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리딩 케이스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주제는요.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 나왔다. 고무줄 잣대 논란입니다. 안전점검에서 좀 위험성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심 선고 중에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징역 2년이 선고돼서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사고였는지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경남 양산에 있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로하던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2022년 7월에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청소 작업 도중에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대표가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대표에게 무려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이캐스팅이 이렇게 저희가 주물을 이제 가운데다 대면 이렇게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찍어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껴서 그냥 기계가 돌아간 거겠죠.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재판부가 이미 좀 위험한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아까 저희 앞에 했었던 총기 사건이랑 좀 비슷한데 조치를 회사에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보고가 계속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직원이 사망까지 하게 됐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은데 선고에 영향 줬을까요? 예, 그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하여 예. 안전 점검을 위탁받았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는 사고를 대비해서 작업을 중지시킨다거나 직원을 대피시킨다거나 혹은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서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상당히 좀 특이한 게 유족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 피해자의 어떤 유족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예, 법원은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네. 최근 울산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보고서를 보았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조금만 취했더라면 사고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라고까지 평가한 것입니다. 즉 유족과 합의도 하였고 또 사후에 시정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고의에 육박할 정도의 이러한 범죄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 등으로 다른 사건처럼 선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결단이었습니다. 상당히 리딩 케이스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사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예, 지난 2023년 4월의 네. 한국제강 사건 아마 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총 14건이었는데 네. 최초의 실형 선고였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당시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결국 복역하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이 당시 한국제강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실형 선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형 선고가 좀 나왔었던 한국제강과 이번 사건의 결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어디까지나 형사 판결을 선고할 예. 때는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 예, 두 예. 가지가 서로 비교된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예, 예. 피고인을 감경하는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인 것이고요. 네. 가중 요소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감경 요소,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방점 찍었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설령 피해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의성에 육박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보아 가중 요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형상 자체는 좀 비슷한데 가중 요소 쪽에 더 많이 들어갔느냐, 감경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실었느냐, 이 부분에 좀 차이로서 징역 1년과 2년으로 좀 나눠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좀 형사처벌로 좀 집행이 됩니다. 이게 때문에 좀 형이 좀 낮으면 시행 취지나 의미가 좀 퇴색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그동안 형량이 너무 낮다는 국민들의 좀 지적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년형 선고가 좀 그래서 더 눈길을 끕니다. 다만 좀 과거 판결과는 좀 다르고 재판부 재량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고무줄 잣대냐 이 점은 좀 놀랄거리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다른 사안과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산시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던 사건, 즉 골판지 접합기 내부 기계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협착해서 사망하는 등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피고인 대표에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곳, 즉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에 관하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자를 기소했으나 해당 대표자에게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역시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한다면 유사하게 합의했고 유족들로부터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에 의한 판결이 아니냐, 오히려 동등한 판결을 받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다 1심 판결들이라서 이제 뭐 2심하고 3심 대법원의 판결 뭐 이런 부분까지 아마 다투지 않을까,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좀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고용부 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리된 사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내사를 하던 도중에 굳이 사건화 시키지 않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가령 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평가되는 것인데요. 네. 근로자가 원래 지병이 있었고 그런 지병으로 인한 사고라거나 근로자의 예상할 수 없는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경우 등등의 경우, 이런 사건이라면 근로자 개인 과실로 인한 발생 사고일 뿐인 것이지 대표자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즉 회사의 의무 위반과 무관하다라고 보면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하는데요. 반면에 회사의 의무 위반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검찰로 송치가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건을 기소할 건지 물론 뭐 아닐 건지 판단하는 거는 결국 검찰의 몫이겠죠. 아무래도 경영 책임자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좀 꼼꼼히 따질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잘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정형적 사고까지 미연에 대비하고 방지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의무 이행을 잘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은 이 의무 이행을 잘 했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잘 수행했는지 혹은 유해 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등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도 인과관계를 보게 됩니다. 즉 의무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즉 사고의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국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런 인과관계도 입증도 어려울 것 같고 판사도 어렵고 검사도 어렵고 할 것 같은데 계속 어떤 집행유예도 나오고 징역도 나오고 아니면 아예 그냥 고발 조치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유사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양형 판단이 법관마다 좀 달라가지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편차 논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좀 징역 2년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어떤 중대재해법 관련 양형 기준을 높게 좀 잡고 처벌을 강화할까요? 요거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어떤 양형 판단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예, 지금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마도 고무줄 판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양형인자가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즉 사업주가 의무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정도를 보아야 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는지, 즉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얻어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로지 합의를 했다, 다 똑같이 합의를 했는데 왜 누구는 실형이냐, 누구는 집행유예냐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의무 위반을 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즉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보고를 위반 보고를 아예 무시했던 부분이 분명히 고의에 의한 범죄와 육박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점을 본다면은 마냥 똑같은 기준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을 무시는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양형인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가중 감경 요소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기존 판결에 비교하면은 이제는 실형 선고, 특히 최상형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 본다면은 앞으로는 자기교율 예방 체계에만 빗댈 뿐이다, 기댈 뿐이다라는 비판은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고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최고형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처음 출발부터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금 이제 판결 나오는 이 상황까지 계속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뭐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모든 법들이 처음 입법 과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조금 더 형량이 좀 맞는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좀 더 공정하고 뭐 모든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희망하는데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희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페미니스트 맞아야 여직원 폭행남 심신미약 인정입니다. 뭐 상당히 자극적인 주제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을 무차별로 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 좀 짚어주시죠. 예, 작년 11월 4일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편의점에서는 2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왔던 그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CCTV로 촬영되기도 하였는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차별적인 폭행이라고 보이죠. 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목격했던 50대 남성조차도 이것을 말렸는데요.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서 해당 남성에게 골절상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골절상을 입었던 남성 피해자는 실직 상태가 되어서 생활고로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어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대체 저런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폭행을 행사를 하는 걸까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변호사님 단발이에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차별 폭행, 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적인 사건이 좀 종종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좀 페미니스트 발언이 좀 나와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 지금 징역 3년 선고됐어요. 변호사님, 폭행 사건에서 징역 3년, 처벌 수위 어떤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징역 3년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죄명의 행위 사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초범이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혹은 3년보다 낮은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너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고 더 특히나 이제 상해 정도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면 뭐 집행유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합의 안 해줄 것 같아요. 황 변호사님, 머리 짧다고 때리면 합의 안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합의를 담당해 보면 네. 사실 대부분은 합의금 액수의 문제인 것 아, 같습니다. 네. 합의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더 이슈가 된 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재판부 판단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여기. 예, 가뜩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언급한 페미니스트도 문제였는데 네, 판결을 선고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네. 피고인이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피고인은 심신미약인 점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피해 여성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50대 남성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여러 가지 피해도 중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각급 기관으로부터 엄벌 탄원의 의사도 도달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좀 이런 말 하긴 좀 뭐합니다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탄원서 제출되고 엄벌 탄원서 제출되고 그러면 합의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심신미약 음주운전 심신미약 다른 사건들은 심신미약 잘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조이니까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인정해서 어쨌든 심신미약 요즘 잘 인정 안 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너가 페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히나 이 피해 여성 한쪽 귀 청력 영구 손상됐습니다. 평생 보청기 써야 되고요. 그 옆에 이제 50대 남성 실직했고요. 생활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라는 건 저도 지금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화가 나는데 공분을 좀 살 것 같아요. 변호사님, 재판부가 심신미약 인정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이 있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많고 그럼요. 심신미약이라는 꼼수를 써서 감형을 시도한 예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을 진행하던 판사는 법무부 병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법무부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아서 결국 법원도 법률상 판단으로 심신미약까지 인정하였고요. 다만 법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정신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즉 실형 선고에 노역이 덧붙어지는 징역형이 아니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변호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치료 감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형으로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치료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심신장애 관련해서는 좀 사실 형법에 규정이 있죠.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심신장애 관련돼서.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다 네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원인 야기한 데 대해서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아까 말씀 주셨죠. 예. 그렇게 하여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게 심신장애하고 이제 심신미약이 좀 다른데 여론이 심신미약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 게 과거 조두순 사건 때 주치강경 워낙 이슈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 근거는 치매 환자가 심실상실 상태였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페미니스트라는 말도 했지만 술도 마셨습니다. 술도 마시고 때렸습니다. 뭔가 자기가 의식이 이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심실 상실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말씀 해주시죠. 주셨던 그 부산 사건은 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다른 남성에게
철제 소화기를 머리 부위에 아유. 내리쳐서 결국 사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심지어 대법원 3심까지도 일관되게 해당 중증 치매 환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된다. 즉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봐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혹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네. 감경되다 보니 전 국민들은 그러한 판결 선고에 공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돌아다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뭐 국가든 사회든 나가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도 보호를 해야지 이게 그냥 단순히 누군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납득이 될까요? 유가족들은. 여성단체 특히 이번 사건에 조금 약간 좀 분노할 것 같은데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좀 지적을 하면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 항소심 갈 경우에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혐오 범죄가 주요 쟁점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여성단체들은 검찰 구형대로 5년이 선고되어도 부족할 상황이다. 그렇죠. 피고인이 네. 범행 당시 언급했던 내용은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네. 평가를 했는데요. 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즉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 결국은 해당 피고인이 혐오 범죄, 즉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범행을 자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픽스 두 번째 사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세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는 허위 정신질환부터 고의 체중 조절까지 병역 기피자 증가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등의 행동으로 병역을 일부러 기피하는 경우가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우리나라 이 병역 기피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수술 먹으면 엑스레이가 안 나온다, 꺼멓게 돼서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때는 뭐 별의별 뭐 그다음에 뭐 어디 하나 다쳐가지고 이렇게 뭐 총을 못 쏜다 그러면은 병역 기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또 도와주고요. 허위 진단서 발급도 하고요.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좀 적발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 의무 기피자는 19년도에 261명, 네. 2020년도에 256명, 네. 2021년도에 342명으로 네. 쭉 늘었고 22년도에는 281명으로 살짝 줄었습니다만은 23년도에 355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났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현역병 입영 기피자는 109명이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자는 2명, 병역 판정 자체를 기피한 자는 23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17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이른 상황입니다. 요즘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가 나름 다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핸드폰도 요즘 쓰고 기간도 복무 기간도 좀 줄어들고 뭐 부모님 세대나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러니까는 조부모 세대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한테는 사실은 좀 미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역 기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좀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까지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비만이 너무 과도하면 혹은 눈이 이렇게 시력이 너무 안 좋으면 다 예전에는 면제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고의로 문신을 많이 하거나 좀 정신질환이 있다고 허위로 말하는 수법이 좀 가장 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신질환이 가장 흔한 병역 기피 사유고요. 네. 또 체중 조절 이런 것도 네. 과거에 한참 이슈됐던 걸 그쵸. 기억하실 겁니다. 정신질환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네. 해당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보면
원래 2011년도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과로 밀어붙였는데 3급이 나왔다. 네. 4급 문턱까지 갔는데도 멍청하게 내가 더 떠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러고는 다시 강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고는 담당 의사로부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심한 불안과 수행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진단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로 결국 보충력 병역 처분을 받았는데 주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지인들이 아유 불편하게 왜 그러냐 그 허위 병역 기피 아니냐라고 하자 왜 내가 이렇게 획득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섭섭한 감정까지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해당 피고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또한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피파 온라인 게임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B 씨에 대해서도 인천지방법원은 정신과 의사를 속여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발급받은 사실관계로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님, 현역법상 병역 의무 기피하면 처벌 대상 되지 않습니까? 예,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혹은 행방을 감춘 경우 혹은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병역 기피를 한 것으로 좀 밝혀져도 처벌이 송방망이 수준이라는 건데요. 2022년이었나요? 이 허위 내전증 병역 비리 사건 다들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의사, 운동선수, 연예인 등 병역 면탈자가 108명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대부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병역 기피 변호사님 실제로 처벌 수위 좀 낮습니까? 예, 최근 6년 동안 병역 면탈자가 34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7건, 7건에 불과했습니다. 몇 특히 퍼센트인가요, 이게? 예, 특히 최근 2년 네. 동안은 법원이 병역 면탈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예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병역 면탈을 노리는 범죄들 사이에서는 걸려도 징역 살지 않는다. 그냥 군문제를 끝낼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니 오히려 병역 기피를 촉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결국 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 이벤트는 인생에 한 번 있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20대에서 30대, 뭐 40대까지요. 한 번 있는 이벤트니까 한 번 뭐 처벌 이렇게 받으면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이제 뭐 병역을 뭐 했습니다만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다거나 이제 막 20대인 분들은 나도 병역 면탈이 좀 가능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병역 브로커들 예전에도 뭐 많았습니다. 병역 브로커들 좀 활개칠 것 같아요. 약간 처벌수위 높지 않을까 한번 속여보자 이러면서 좀 적극 나설 것 같은데 병력 자원 우리나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뭐 기간도 복무 기간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피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 좀 시급해 보여요. 예, 군대 다녀오면 손해다라는 인식 네. 때문에 결국 병역 기피가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 때문에 병무청은 본청에 사이버 범죄, 사이버 조사과 그리고 병역 조사과를 신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4등급 내지 6등급 받은 대상자를 중점 관리 대상 질환자로 분류해서 의학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고 위법 행위 의심자를 걸러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병역 기피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역 기피 하시지 마시고 병역 기피 관련된 문제 다뤄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